근육 힘이 돌아옵니다. 40대로 돌아간 것처럼 놀라운 변화 백발 노인 필수 시청. 이 정보 99%가 모릅니다. 70대, 80대인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은 젊은 사람처럼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면 다른 분들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차이는 운이나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들거나 파괴하는 특정한 일상 습관의 결과입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본 결과 60세 이후의 근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근손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근력을 되찾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8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적 절차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실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황금기에도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완전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왜 종종 실패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평생 동안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8가지 획기적인 습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관련 근감소증의 의학 용어는 사르코페니아이며 이는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성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는 단순히 더 약해 보이거나 근육량이 적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낙상, 골절, 독립성 상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근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량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50%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근육 조직이 80대, 90대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도 올바른 개입에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 시간과 분배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을 저녁에 섭취하라는 표준 권장 사항은 노화하는 근육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단백질 합성에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단백질 합성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육이 조직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많은 단백질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같은 총량을 한두 끼에 집중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침 식사로 토스트와 커피, 점심으로 가벼운 샐러드, 저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대신 모든 식사 때마다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에서 30g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달걀 3개는 약 18g을 제공하므로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를 추가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닭고기, 생선 또는 살코기는 대략 25g을 제공합니다. 식물성 옵션으로는 렌틸콩 한 컵이 18g을 제공하며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큰 스무디는 쉽게 30g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건되는데 하루 종일 적절한 단백질이 분배되지 않으면 분해가 재건을 초과하여 점진적인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저항 운동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근력 운동이 위험하거나 기회를 놓쳤다고 믿기 때문에 피합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지올로지 프론티어스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저항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들을 추적해냈습니다. 주 2회 근력 운동을 단 12주 동안 한 후 참가자들의 다리 근력은 평균 35%,
근육량은 8% 증가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훨씬 더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 운동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배우는 고반복, 저중량 운동은 근육 성장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점진적 과부하,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맨몸 운동, 저항 밴드, 심지어 가정용품도 올바르게 적용하면 필요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8회에서 12회 반복 내에 거의 근육 피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운동을 15회나 20회 쉽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육 성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지도나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육에 도전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저항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적절한 근력 운동과 관련된 작은 위험을 훨씬 초과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 바로 근육 기능에 대한 비타민 D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다룹니다. 비타민 D 결핍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만연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최대 80%가 불충분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에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근육 조직 전체에서 발견되며 적절한 비타민 D는 적절한 근육 수축, 근력 및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5배 더 높고 근력 약화가 훨씬 더 컸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D 결핍이 종종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근력 약화 또는 균형 문제를 정상적인 노화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 부족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식품공급원은 최소한의 비타민 D를 제공하며 햇빛 노출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년층은 나이에 따른 피부 합성 변화로 인해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60세 이상 성인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밀리리터당 30에서 50 나노그램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일 1000에서 2000 국제 단위의 보충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필요는 체중, 지리적 위치 및 기준 수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비타민 D 결핍을 교정하면 근력과 균형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 다수는 비타민 D 상태를 최적화한 지 6주에서 8주 이내에 상당한 변화를 느낍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공식적인 운동을 넘어선 일상적인 움직임의 기술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루 중 나머지 2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근육 건강과 장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이제 근손실, 대사 기능 장애 및 조기 사망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미국 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성인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15%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앉아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깨는 것입니다. 매 30분에서 45분마다 일어나서 최소 2분에서 3분 동안 움직이세요. 다른 방으로 걸어가거나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편리함보다 움직임을 선택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상점 입구에서 더 멀리 주차하세요. 전화 통화 중에 서 있으세요. 의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집안일을 하세요.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대사 및 근육상의 이점으로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규칙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받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위축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수면의 질과 그것이 근육 회복 및 성장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수면 부족은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근육 건강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 동안
여러분의 몸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생산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 동안 하루에 5시간만 잔 성인들은 5시간을 잔 사람들보다 60%더 많은 근육량을 잃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0세 이후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흔한 나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은 더 이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더 잦은 야간 각성, 그리고 더 얕은 수면 단계를 경험합니다.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이상적으로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어둠은 필수적이므로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고려하세요. 필요한 경우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로 소음 방해를 최소화하세요.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관된 수면 전 루틴을 설정하세요. 이는 가벼운 독서,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이완 기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색광이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세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며 근육 건강과 전반적인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은 전략적인 수분 섭취와 그것이 근육 기능 및 회복에서 종종 간과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둔화되고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되며 총체 내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탈수를 훨씬 더 가능성 있고 문제적으로 만듭니다. 가벼운 탈수조차도 근육 기능을 상당히 손상시킵니다. 운동훈련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10%의 탈수가 근력을 15%, 지구력을 23% 감소시켰습니다. 이미 나이 관련 근손실을 겪고 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손상은 독립과 의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을 넘어서 수분 섭취의 타이밍은 근육 건강에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유지하고 운동 중에 축적되는 대사 폐기물 제거를 용이하게 합니다. 간단한 전략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매 식사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없이 매일 6잔에서 8잔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소변 색깔을 수분 상태의 지표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옅은 노란색은 좋은 수분 상태를 나타내고 짙은 노란색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약물과 보충제가 소변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항상 완벽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적의 근육 지원을 위해 특히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사는 경우 물의 소량의 전해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모두 근육 수축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습관은 전략적인 영양 선택을 통한 염증 조절을 다룹니다. 때때로 염증성 노화라고 불리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은 근손실을 가속화하고 운동으로부터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좋은 소식은 특정 음식이 이 염증을 부추기거나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노년층의 염증 지표를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특정 식단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폴리페놀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지속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 발견되는 EPA와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직접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고 사르코페니아에 기여하는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세세만 빼고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매일 1000에서 2000mg의 EPA와 DHA를 합친 고품질, 어유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베리류 짙은 잎이 채소, 견과류, 다채로운 채소와 같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은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또한 건강한 장내 세균을 지원하는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근육 건강과 염증 조절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특정 음식은 염증을 촉진함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정제된 설탕,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지속적으로 염증 지표를 증가시킵니다. 식물성 기름과 가공식품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오메가6 지방산 또한 염증 균형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각 식사를 항염증 단백질 공급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채로운 채소나 과일을 추가하고 견과류, 샷 또는 올리브 오일에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며 가공된 재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그것이 호르몬 경로를 통해 근육 건강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포함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직접적으로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운동으로부터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정신신경내 분비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노인들보다 식단과 운동 습관에 관계없이 근육량이 40% 더 빨리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건강 문제, 재정적 압박,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독립성의 변화 등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관리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근육 회복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나 캄 같은 앱은 가이드 연습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요가, 태극권 또는 자연 속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은 움직임과 스트레스 감소를 결합하여 근육 건강에 이중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 의식과 참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과 의미 있는 활동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련 근손실을 덜 경험하고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8가지 강력한 습관을 이해했으니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실행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핵심은 한두 가지 습관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루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종종 좌절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백질 분배와 기본적인 저항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습관이 되면 비타민 D 최적화와 더 나은 수면 습관을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움직임, 수분 섭취, 항염증 영양,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요소를 통합하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진전입니다. 이 습관들 중 절반만 실행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전략을 실행한 지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60세 이후의 근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일상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80대와 그 이후까지도 근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키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제 도구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습관들을 실행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다른 사람들이 더 강하고 건강한 노년을 향해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과 장수 뒤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는 고급 전략과 특정 운동 프로토콜을 다루는 추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여러분의 근육 건강 여정의 모든 측면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 링크를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습관들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는 매일은 잠재적인 근손실의 또 다른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하는 매일은 더 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흔한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특히 다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습관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 분배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리 근육 회복과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크고 넓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포함하는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대사적으로 활발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꾸준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은 같은 총 단백질을 저녁에 집중해서 먹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 단백질 합성이 6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리 근육이 하루 종일 중력에 맞서고 체중을 지탱하며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다리 근육 회복을 특별히 지원하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달걀 3개는 약 18g의 단백질과 함께 류신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리와 같은 큰 근육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아미노산입니다.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를 추가하면 최적의 25에서 30g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특히 그날 늦게 다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요합니다. 근육은 저항 운동 후 조직을 회복하고 만들기 위해 혈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다리 운동이 근육을 만드는 대신 실제로 근육 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다리 근육에 지속적인 아미노산 방출을 제공하는 살코기, 단백질에 집중하세요. 샐러드에 구운 닭고기, 생선 또는 콩을 넣으면 오후 다리 훈련 세션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훌륭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수프를 선호한다면 렌틸콩 기반 수프는 한 포션당 15에서 20g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을 위한 저항 운동에 있어서는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사람들이 다리 근육에 적절히 도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종 잘못된 것입니다. 다리 저항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즉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점진적인 근손실, 낙상 위험 증가, 독립성 상실은 적절한 다리 강화 운동과 관련된 작은 위험을 훨씬 초과합니다.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다리 운동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다리 훈련의 장점은 맨몸과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노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다리 운동이며 여러분이 숙달할 수 있는 가장 기능적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작하세요. H까지 가고. 처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팔걸이나 옆 좌석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목표는 주로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일어서면서 팔의 도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발 뒤꿈치를 눌러 일어서는 것으로 동작을 시작하세요. 팔로 미는 대신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몸을 들어 올리는 데 집중하세요. 완전히 똑바로 선 다음 통제하며 천천히 앉은 자세로 돌아가세요. 팔의 도움을 최소화하며 12회에서 15회의 의자 일어서기를 쉽게 완료할 수 있다면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는 것으로 진행하세요. 이것은 다리 근육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강화 자극을 제공합니다. 팔을 교차한 채로 15회 반복을 완료할 수 있다면 저항을 추가하기 위해 책이나 물병을 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진행 원리는 다리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 쉬워지면 근력 향상을 계속 보기 위해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무게를 추가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한 발 변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벽 스쿼트는 벽이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쿼트보다 안전한 또 다른 훌륭한 다리 강화 운동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또는 편안한 만큼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세요. 이 자세를 2초에서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벽을 따라 다시 올라오세요.
이 운동은 벽 지지의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을 목표로 합니다. 8회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고 힘이 세지면 점차 늘리세요. 진행함에 따라 발을 벽에서 더 멀리 옮기거나 아래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스쿼트 중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것과 같은 팔 움직임을 추가하여 벽 스쿼트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아리 들어 올리기는 걷기, 균형, 낙상 예방에 중요한 아랫다리 근육을 특별히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은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약해져 발을 끄는 걸음걸이와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가벼운 균형 지지를 위해 등바디를 잡고 시작하세요. 가능한 한 높이 발끝으로 일어서서 1초에서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내려오세요. 핵심은 근육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통제된 상태로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회에서 15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가능한 한 발끝으로 높이 올라가는 데 집중하세요. 힘이 세지면 한 발 종아리 들어 올리기로 진행하세요. 이는 훨씬 더 큰 도전을 제공하고 다리 사이의 근력 불균형을 더 잘 해결합니다. 고급 수련자의 경우 계단에서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수행하여 발 뒤꿈치가 발가락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더 큰 가동 범위와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앉은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대퇴사두근을 목표로 하는 데 탁월합니다. 등을 받친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천천히 펴고 2초에서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내리세요.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 체중을 싣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때문에 무릎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강한 대퇴사두근은 실제로 일상활동 중에 무릎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다리에 8회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진행함에 따라 발목 웨이트나 저항 밴드를 추가하여 도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욱 또는 1kg의 발목, 웨이트조차도 이 운동의 난이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스텝업은 계단을 오르거나 보도블럭에 올라설 때 사용하는 움직임 패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기능적인 다리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튼튼한 계단, 플랫폼 또는 계단의 맨 아래 계단을 사용하세요. 한 발로 올라서서 체중 전체를 그 다리에 싣고 그런 다음 다른 발로 올라서세요. 먼저 올라섰던 발을 선두로 하여 통제하며 다시 내려오세요. 이것은 모든 주요 다리 근육을 목표로 하면서 균형과 협응력에도 도전합니다. 약 10에서 15cm 높이의 낮은 계단으로 시작하여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추진력보다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세요. 힘이 세지면 더 높은 계단을 사용하거나 무게를 들어 도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텝업의 핵심은 양방향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리는 단계는 다리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 올리는 단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항밴드 운동은 무거운 무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다리 훈련에 가변적인 저항을 추가합니다. 저항밴드는 저렴하고 휴대 가능하며 근육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이 덜한 부드러운 저항 곡선을 제공합니다. 저항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하는 레그 프레스는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근육을 목표로 하지만 저항을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발 주위에 밴드를 감고 손잡이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으세요. 밴드의 저항에 맞서 다리를 앞으로 밀고 잠시 유지한 다음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오세요. 밴드 스쿼트는 허벅지 주위, 무릎 바로 위에 저항 밴드를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평소처럼 스쿼트를 수행하되 밴드가 추가적인 저항을 제공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밴드를 이용한 서서 하는 레그컬은 햄스트링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밴드를 발목 높이의 튼튼한 물체에 부착하고 발목 주위에 감은 다음 밴드의 저항에 맞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구부리세요. 저항 밴드 운동의 장점은 밴드를 잡는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저항 수준을 사용하거나 여러 밴드를 결합하여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리 강화 운동을 실행할 때 안전 고려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작할 때는 균형 지지를 위해 항상 근처에 튼튼한 표면을 두세요. 모든 운동을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며 움직이세요.
이는 속도가 아니라 적절한 근육 활성화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상적인 근육 피로와 통증을 구별하세요. 다음날 약간의 근육 피로와 통증은 근육에 적절히 도전하고 있다는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신호입니다. 날카로운 통증, 관절 통증 또는 심한 통증은 과도하게 했을 수 있으므로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 2회에서 3회의 다리 강화 세션으로 시작하고 세션 사이에 최소 하루의 휴식을 허용하세요. 다리 근육은 운동 사이에 회복하고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이 세지면 주 4회 세션으로 빈도를 늘릴 수 있지만 매일 강도 높은 다리 훈련은 필요하지도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다리 강화의 진행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한 훈련 후 2주에서 3주 이내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능적 활동에서 개선을 느낍니다. 상당한 근력 증가는 보통 규칙적인 다리 강화 운동 후 6주에서 12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10초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 피로 없이 오를 수 있는 계단수, 또는 낮은 의자에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와 같은 기능적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이러한 실제적인 개선은 추상적인 측정치 시비기다 정치보다 종종 더 의미가 있으며 다리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다리 근력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한 다리 근육은 자신감 있게 걷고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쉽게 의자에서 일어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다리 강화 세션은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과 독립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다리 강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간헐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당한 다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리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고 점진적인 도전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처음에 각 운동을 몇 번만 반복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각 세션은 이전 세션을 기반으로 하며 작은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근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 왔으며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8가지 습관은 모두 다리 근력을 지원하지만 목표가 명확한 다리 운동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노년에 필요한 하체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이나 과거의 경험이 다리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막게 하지 마세요. 적절한 진행과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다리 강화 운동은 장기적인 건강과 독립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완료하는 모든 다리 강화 세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